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작을 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고민했던 부분이 얼마 전부터 다시 논쟁의 화두로 떠오른 민영화라는 것을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갈 것인가 라는 것에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가를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답을 내린다기보다는요. 왜냐하면 민영화와 또 반대 극으로 공영화 내지는 국영화라는 이 제도 자체가 하나의 제도가 완벽한 답을 갖고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 같았고요. 공영화든 민영화든 그것들은 스스로 어떤 문제점도 있을 것이고 해결책도 있을 것인데 그것들이 어떻게 정확한 그 제도의 운영의 목적 혹은 목표를 어디다 두고 있느냐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지점들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민영화라는 화두를 다루고 있지만 그것이 궁극에 가야 할 방향은 국민들을 위한 것인가 시민들을 위한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방향으로 갔고요. 그런 방향으로 자료조사들을 했고 또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또 현장에서 각국의 사례들을 찾아다니고 또 각국의 자료들을 조사하다 보니까 그런 질문을 완성해가는 것은 결국은 시민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그것이 민주적으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라는 궁금해는 민주주의의 문제로 초점이 모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그 제작 의도를 모아가는 데 충실히 힘을 쏟았고요. 그게 결국은 이념이나 사상의 갈등들 이런 것들이 민영화나 공영화라는 대립된 서로의 생각들에서 대립도 되겠지만 결국은 그것은 민주주의라는 제도 안에서 갈등들이 제대로 제도화가 된다면 충분히 풀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라고 해서 바로 그런 갈등을 제도화하는 구조와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영화 방향을 그렇게 잡아가면서 만들었습니다. 잠깐 덧붙여서 설명을 하면 그 기획 의도와 제작 의도가 달라졌습니다. 왜냐면 기획 의도로 했을 때는 그 사실은 저희 나라가 민영화로 따지면 후발주자거든요. 다른 나라는 20년 전부터 되게 광범위하게 민영화가 이루어졌는데 그렇다면 민영화 현장에 가서 그거를 겪는 사람들을 좀 취재해보자라는 계획 의도를 갖고 출발을 했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다큐멘터리를 연출하고 제작하는 사람이라면 취재를 하는 취재 대상과의 어떤 취재 과정에서 스스로도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쭉 찍어보고 나서 내린 많은 결론은 상당히 부분들은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까지 포함한 우리 제작진 모두를 포함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무관심 내지는 수치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현재 토론 지점 이런 것들이 상당한 부분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고 결국 성숙한 시민의식, 민주주의의 발전 이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고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 라고 하는 식의 논쟁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들을 되게 깊게 많이 생각하게 됐죠. 그래서 어쨌든 기획했던 것과 실제 제작 현장에서 느꼈던 지점들을 총화시켜서 지금과 같은 어떤 버전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안녕하세요. 저는 경향신문 이혜인 기자고요. 영화 다 잘 봤고 제가 궁금한 건
이제 취재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국가가 가장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모습과 비슷할 것이라고 느끼셨는지와 그리고 또 한국에서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도 물, 전기 이런 것 중에서도 어떤 부분의 민영화가 제일 심각하게 올 것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이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첨예하게 수치로 증명을 한 게 아니라 사람 이야기를 좀 많이 넣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뭐 좀 강조하신 이유가 있는지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외 6개국을 취재를 하면서 이제 남미를 먼저 갔고 일본, 그다음에 유럽을 갔는데요. 남미가 아르헨티나의 경우가 가장 처참한 경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그런 사례가 있었고, 일본의 경우는 그 아르헨티나로 가고 있는 중간 과정처럼 보여졌습니다. 유럽은 또 블랙딜과 또 주민투표를 통한 재공영화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인데요. 사실은 이 6개국의 경우 중에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떨 것 같냐 그래서 하나의 답을 드리면 좋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 선택에 따라서 6개국의 경우는 모두의 우리의 경우의 수에 든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장 개인적으로 우려스러웠던 것은 아르헨티나의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영화를 만들면서 중요한 생각할 지점으로 하나 삼았던 것이 망각과 기억의 몽타주의 부분인데요. 이런 모든 문제들, 민영화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리는 순간 그 현실은 바로 10년 뒤에 아르헨티나의 현실로 될 것이다. 그 몽타주에서도 보셨겠지만 지하철이나 단전 시위 현장에 있는 분들은 어디에다가 이 항의를 할 것인가를 이미 잊어버린 상태죠. 10년 전만 해도 신여주에 엄청나게 대항을 하고 시위를 했던 아르헨티나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10년 만에 그 민영화 민간 기업들이 벌이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의심하거나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저 단순한 자기 앞의 문제만 해결되면 다행이다라고만 생각하는 이 망각의 논리 때문에 스스로의 삶을 그 지경에 갖다 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영화에서 좀 주제로 사실은 은근하게 부각하고 싶었던 부분이 바로 기억의 논리입니다.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미래가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영화 자체를 민영화라고 하는 소재를 가지고 영화를 만든다면 당연히 수치나 어떤 폐해의 손익분기, 대차대조표 같은 것들이 중요하긴 하겠으나, 애초에 기획할 때부터 저는 숫자나 논리 싸움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정서나 감성에 대한 호소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민영화건 공영화건 모든 것은 결국은 그것을 제도 아래에서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결국 울고 웃고 떠들고 즐기고 하는 그 생과사가 있는 생명이고요. 생명의 삶의 과정 중에서 겪어가야 될 하나의 커다란 골간의 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결국 우리 정서에 미치는 것으로 다시 질문이 귀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전공을 영문학을 했는데요. 그렇게 영문학을 배우는 과정에서도 그 인간에 대한 질문을 놓지 않는 것이 결국은 모든 예술 장르의 기본이라고 배웠고요. 또 다큐멘터리, 특히나 민영화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논리나 숫자를 다루면 어떻게 보면 보도저널리즘식에 쉽게 갈 수 있는, 쉽게라고 말하기 애매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으나, 그것을 좀 다르게 보는 방식을 좀 선택을 해서 이것을 잘 만들었을 때는 오히려 다시 한번 화두를 던질 수 있을까 싶지 않아서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분 설명을 아까 질문 중에 한국의 어떤 민영화의 가장 심각한 부분이 뭐냐라는 질문인데요. 그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은 당연하게 철도, 그다음에 의료, 물이죠.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으나 심각한 것은 가스하고 에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스 같은 경우에 엊그저께 뉴스 보도 자료도 이미 나왔죠. 각 지역에 가스 공급 가스를 공급하는 건 가스 공사입니다. 예, 그리고 가스를 공급할 때 가스 공사만 가스를 사오는 게 아니라 민간 기업도 가스를 사옵니다. 근데 가스 공사는 그들이 얼마의 가격으로 사오던 일정한 돈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싸게 사와도 똑같은 돈, 비싸게 사와도 똑같은 돈. 그러니까 수익을 계속 보장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망을 깔아서 요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은 방송국의 SO처럼 지역의 가스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가스 같은 경우에는 언제부터 그들이 요금을 징수하고 가스 요금의 10%의 수익을 얻게 됐는지조차도 우리는 몰라요. 이번에 드러난 것처럼 거기다가 가스 업체들이 기부한 기부금 약 369억 원을 가스비에 포함됐다고 그랬죠. 이만큼 사실은 좀 국민들이 모르나 사실은 깊숙하게 이미 민영화가 돼 있다거나 국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는 게 가스인 것 같고요. 반대로 따지면 또 에너지 부분이 또 심각하죠. 예. 특히 원전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 원전을 둘러싸서 얼마나 많은 이권들이 많이 개입되어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잘 아시겠지만 가정용 에너지를 가지고 국민들이 사실은 전력난이 온 게 아니라는 사실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전력난이 사실은 부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원전을 만들고 했던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민간기업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민영화가 굉장히 심각하나 우리가 잊고 산 거는 통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통신이 민영화가 됐고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요금 체계에 대해서 감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전파는 약 1조 원 이상의 입찰 금액을 가지고 전파를 팔고 있습니다. 전파는 국민의 것이죠. 저희 것인데 그것들을 대리하는 사람들이 1조 원 넘는 돈을 가지고 입찰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통신요금은 내렸습니까? 이미 우리는 경험을 한 거죠. 예. 세 개의 업체가 통신을 가지고 경쟁하고 있고 한 개의 업체가 제4 이동통신 가지고 또 이제 곧 있으면 경쟁을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라든가 국민들의 입장에서 통신요금은 오히려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예, 저희가 사실은 망각하고 사는 거죠. 예, 그게 좀 눈에 보이는 민영화의 진척을 보자고 이 다큐를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민영화가 됐으나 망각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굉장히 심각하나 겉으로 볼 때는 그냥 공기업이기 때문에 별로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 것, 이 모두를 좀 포괄해서 입체적으로 대한민국의 민영화 상황을 봐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혹시 또 질문하실 분 혹시 더 계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노컷뉴스의 이시욱 기자라고 합니다. 영화 잘 봤고요. 그 영화를 보다 보니까 그냥 육성으로 해주셔도 잘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이제 떠오른 질문이 공공재 운영을 이제 소수의 이익을 대변하는 지금 정부 정부가 이게 바뀔 수 있냐는 질문을 제기했다는 그런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어떤 의도하신 부분이 있으신지에 대한 질문이고요. 이제 독일이나 이런 사례에서 보시는 게 주민투표, 시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주민투표라든지 어떤 그런 제도에 대한 어떤 보완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시더라고요. 말씀하셨듯이 취재를 하시면서 이제 확대됐던 어떤 시민 참여라는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민영화가 이제 제도로서 고안이 돼서 기존에 시행이 된 게 한 세대 정도 됐잖아요. 영국에서부터 시작돼서. 그래서 그게 이제 마가렛 태처 정부가
거죠. 애초에 시작을 했던 출발 단계의 역사가. 그리고 그게 보셨다시피 남미로 또 가져가서 그걸 실험을 했고요. 사실 그 과정, 그 민영화의 탄생 자체가 시민이나 국민들의 의견 반영 없이 국가가 주도적으로 진행을 한 겁니다.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그 한 세대가 이제 30년 계약이니 뭐 20년 계약이니 해서 이제 그 실행했던 계약 기간이 끝나가고 다시 재계약을 하는 과정이 이제 유럽의 경우에 우리가 취재했던 유럽의 경우에 이제 그 기간이 오게 되는 거고요. 그것을 여러 시민들과 주민들이 겪어보고 나서 재계약 과정에 이제 적극적인 개입을 하게 된 겁니다. 그 과정을 이제 저희들이 취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미 정부 주도로 시작을 해버렸기 때문에 애초에 시작부터 개입할 수가 없었으나 이제 다시 재계약 시기에 왔을 때는 개입할 여지가 생기고 그것들이 시민들의 저항이나 혹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계몽 운동을 통해서 그게 전달이 됐고 그것이 의견이 반영이 돼서 지금 재공영화나 또 다른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인 거죠. 사실 한국의 경우도 그랬으면 좋겠으나 통신이나 석유, 기타 몇 가지 분야, 뒤져보니까 전두환 정권 때 서울대 공원도 민영화를 하고 이랬더라고요. 애초에는 국가가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었는데 민간에 나눠지는 형식이었고 그건 다 정권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거였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사용자 혹은 요금을 내는 세금 수납자 혹은 요금 지불자로서의 어떠한 의견도 반영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계약 기간이 20년, 30년으로 해서 끝나는 분야도 아니었고 이미 또 그걸 민간 기업으로 다 부과가 돼 있는 상태고 되돌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물 같은 경우를 우리가 또 중점적으로 다뤘던 것은 그런 것들이 지자체가 지금 운영권을 갖고 있는데 위탁 사업을 요새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이제 계약 기간이 20년 혹은 30년으로 이제 계약을 하는 체계이고 그것들이 지금 현재 진행이 또 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태백 같은 경우는 6월 말에 이제 의회에서 결정만 하면은 20년 위탁 사업이 결정이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주민공청회나 한국의 경우는 주민공청회라는 과정이 가장 상위 단계의 직접 민주적인 참여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여론을 통해서 시의회 의원들한테 반영이 됐을 때 그것이 승인이 되느냐 안 하느냐 이 정도의 단계인데요. 그런 단계들이 굉장히 유럽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는 낮은 수위죠. 한국은 그렇게 우리의 의견들이 반영이 되는 과정이 굉장히 절차적으로 낮은 수위이고 반영될 수 있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 지자체에 있는 환경단체나 물 관련 환경단체나 각각의 시민단체들이 연합해서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여론을 확산하려고 애쓰고 있으나 보신 바와 같이 물값이 오르지 않는 한은 관심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여론으로 형성이 되고 시의회 의원들에게 반영되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제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제 선거인데 선거에서 이게 이상한 게 지방자치제 선거는 바로 이런 물 민영화나 기타 생활 근접형 이슈들을 가지고 선거를 했으면 좋았겠는데 이게 또 그 중앙정치 정치 싸움과 많이 연관이 되면서 사실은 이슈는 아무것도 없고 계속 세월호 이번에도 보셔서 알겠지만 세월호 참사 때문에 야당으로 약간 기운 듯한 이런 식의 투표 결과들이 선거 결과들이 나오면서 사실은 민영화 같은 생활 밀접형 이슈들은 사라지는 우리의 주권이 이렇게 반영되는 이런 제도가 이제 현실에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자꾸 이런 민영화와 관련된 문제라든가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주권을 반영할 수 없는 제도로 고착화되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뭐 영화에서 환기하고자 했던 망각의 과정으로 쑥 들어가는 거 아닌가, 한 번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또 이제 덧붙여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그런 것들도 이제 자꾸 환기하는 집단이 이제 노동조합들이잖아요. 공무원 노조는 노부를 한다거나 철도 노조가 철도 문제를 환기하거나 하는데 이런 집단들은 뭐 이권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래서 나서서 이렇게 문제들을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이제 정부에서는 자기들 입장과 반한다면은 자꾸 이렇게 소멸시키려고 하겠죠. 그런 여론전들을. 그러면서 노조를 뭐 파괴한다라고 하는 사실 노조와 관련된 문제들도 우리가 다루자고 고민도 해봤는데 그렇게 파괴하는 작업들도 실제로 있었고 또 일본의 경우에는 그게 심각하게 많이 있어서 사실은 철도 노조가 일본을 전국적으로 이끄는 굉장히 과격한 수위의 노동조합이었는데 다 파괴가 되면서 지금은 일본 전체의 사회단체, 시민단체 운동들이 다 죽어가는 상황. 그러면서 아르헨티나로 가는 전 단계 상황처럼 돼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은. 그래서 그런 이 전체적인 맥락들이 결국은 우리가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는 가지고 있으나 그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잘 활용하고 반영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심각할 정도로 굉장히 외면받고 있다. 우리는 너무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그냥 이게 뭐 원래 그렇게 굴러오던 거 아니냐라는 수준으로 보고 있지 않나. 투표 참여에 있어서도 그것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고 투표를 하는 행위에 있어서도 과연 우리가 정책 선거를 원한다고 하지만 우리들 스스로 그 정책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이슈화해야 되고 우리가 이 목소리를 냈을 때 정책을 투표에 중요한 쟁점으로 올려놓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 놓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같이 고찰해보자는 의미에서 제도적으로 주민투표나 이런 민주주의 과정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는 작업을 뒤에서 결론으로 좀 마무리 짓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하신 관료와 블랙들과의 관계인데 기자님들이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 나라의 경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노무현 정부 때 개정되고 나서 1차적으로 기재부가 상당 기관장들에 대한 먼저 신청을 받고 그 중에 한 5배수를 올린 다음에 낙점을 하는 형태가 되는데요. 제도적으로는 그전보다 진일보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잘 아시다시피 각각의 공공기관의 의견들이 이쪽으로 반영되는 구조는 없죠. 대부분 낙점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거기에 총괄이 기재부입니다. 총괄이 기재부라면은 아시겠지만 예전 과거의 재경부 기재부 쉽게 말하면 경제 쪽에 관련되어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그에 관련된 입김을 불어넣게 돼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청와대가 낙점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현재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싸잡아서 마치 국가의 넋을 축내는 사람으로 매도하는 게 저는 코미디 같아요. 왜 코미디 같냐면 그분들은 사실은 아무런 권한이 없거든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요즘에 정도전을 보게 되면 민본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공기업에 일하는 분들은 민본이 중심이겠죠. 국민을 가장 중심에다 놓고 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국민을 가장 기준에 놓고 일을 했느냐가 그분들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여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의 월급이나 그분들의 연봉을 가지고 이상한 수치 장난들을 해대는 거죠. 사실은 모든 책임은 임명권은 거의 청와대나 경제라인의 논리대로 모든 작동을 다 해놓고 나중에는 그 공기업의 대부분의 책임들을 그 공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대부분의 책임감을 돌리는 양태가 상당하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마 양파 껍질처럼 파면 팔수록 대한민국의 커넥션, 즉 관료와 자본의 커넥션은 엄청나게 많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뒤늦게나마 아까 사례로 들었듯이 뒤늦게나마 저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내는 가스비를 갖고 369억 원을 기부를 하고 그 액수를 다시 또 가스비 인상 요인으로 삼아서 제가 또 냈다는 그 사실을
저희가 민영화를 하면서 정말 그 정도까지는 상상을 못했던 일이거든요. 저는 아마 양파껍질 까듯이 계속 까면 깔수록 그런 분들은 계속 등장한다고 보는 거고, 단순하게 공공기관을 어떤 그 적으로 돌리는 어떤 현재의 여론전을 펼칠 게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공기업이 개혁이 된다고 한다면 현재 낙하산으로 임명되어 있는 수많은 기관장들을 먼저 인적 쇄신을 하고 나서 국민들에게 뭔가를 얘기해야 순서가 맞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 블랙딜을 이미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드러나게 하는 대단한 기술을 가진 국가라고 개인적으로는 보는 거고요. 지금의 위정자들이 앞으로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따지면 저는 당연하게 현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언론, 그 다음 국민, 정치권이 방향을 정도전처럼 민본에 맞추어서 모든 것들을 풀어나간다면 이런 문제도 하나둘씩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해주시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워낙 고민을 하면서 만들어서 답변들이 이제 많을 수밖에 좀 없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죠. 저희는 그 영화 하나에 다 담지를 못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서 아마 더 이제 제작진에서는 많은 말씀 드리는 것 같고요. 혹시 또 질문 하시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관객들이 많이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독립영화는 관을 잡기가 어렵잖아요. 그거 어떻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여주게 할 건지 어떤 노력을 할 건지 좀 답변 부탁드리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게 여야 의원들은 어떻게 국회에다 상영을 할 건지 좀. 그 첫 번째 질문은 저희로서는 가장 많이 보여드리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라는 거고요. 이례적으로 지난달부터 약 2주 전부터 공동체 상영이라는 그 기획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20여 군데 이상의 여러 그 국민들께서 이 영화를 보고 싶다고 상영 신청을 해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상영이 되고 있고요.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저희는 많은 극장에서 영화를 보여드리고 싶지요.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극장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당장 눈에 보이는 게 극장 내에 있는 광고를 가장 먼저 따지겠죠. 국민들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이것들을 깰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많이 보여드리는 것. 그래서 독립영화지만 이례적으로 제주도까지 포함한 8대 도시 시사회를 이제 오늘 언론배급 시사회가 끝난 다음에 곧바로 이제 시사회를 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모여져 있는 것들이 여러 여론들이 저희들의 좀 제작 의도와 만약에 일치한다면 아무래도 극장들이 더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가져주는 영화이기 때문에 관을 많이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요. 방법은 그 수밖에 없어요. 많이 보여드리고 많이 입소문 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극장의 문을 더 두드릴 수 있는 그런 게 저희들이 행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좀 전략이라면 전략입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여야 의원을 가리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들은 사실은 여당 의원들도 굉장히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이런 말씀드리면 참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 경험담을 얘기를 하자면 설동 민영화가 그 이슈가 됐을 때 사실은 저하고 굉장히 좀 한 7년 지기 됐던 그 기자님하고 통화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사실은 고백을 하더라고요. 유럽이나 남미의 민영화 사례들을 진짜 잘 모르겠다. 주로 한국에 소개됐던 거는 미국 사례였죠. 미국의 의료보험, 에너지 문제, 뭐 이런 것들만 좀 뭐 관심 있어서 다큐를 통해서나 언론을 통해서 들었는데 정말 잘 모르겠다. 유럽하고 남미는 어떻게 돼가는 거야? 하고 긴 시간 통화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말씀이지만 국회의원분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분들도 다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여가 잘못했고 야가 잘했다라든가 야가 잘못했고 여가 잘했다든가 이거를 명공행선하려고 이 영화를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됐던, 새정치민주당 국회의원이 됐던, 정의당이 됐던, 노동당이 됐던 어느 국회의원이 보더라도 저는 충분히 보고 나서 얻어갈 게 굉장히 많은 다큐이기 때문에 물론 가장 먼저는 대통령이 말씀을 주겠죠. 예. 여야 국회의원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별을 일부러 가지고 싶은 생각이 없고요. 앞으로도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 예정입니다. 가벼운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영화에서는 그 정태춘 씨의 음악, 물론 좀 나레이션도 하셨고 계시지만 그 시인의 마을이라는 노래가 등장합니다. 이 음악이 뜻하는 메시지, 그리고 이 음악 그 정태춘 씨를 나레이션으로 채택하신 그 의도가 궁금합니다. 저기 정태춘 우리 제가 좋아하는 이 시대가 난 가족께서는 굉장히 싫어하셨고요. 그거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신 감독님 얘기를 들어가겠습니다. 애초에 제가 이제 어릴 때 부시들 대한민국 음반부터 그 전에 음악들도 다 좋아했던 가수분이시고 이제 제작이 이미 들어간 상태에서 작년 가을에 쌈지 사운드 페스티벌에 갔는데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박모 선생님하고 같이 노래를 하시더라고요. 그 노래 들으면서 결정했습니다. 너무 좋아서 저분을 무조건 내레이터로 모셔야겠다. 사실 다큐멘터리에서 내레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류의 또 이런 소재의 다큐멘터리를 내레이션을 맡아서 해주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였을 거예요. 어떤 내레이터들도. 그리고 실제로 우리도 몇몇 분들과 이렇게 접촉을 해봤으나 정중히 이제 거절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어찌됐든 그래서 저는 이제 영화 전체의 흐름 그리고 제가 표현하고 싶은 부분 이런 것들과 가장 적절하게 어울릴 수 있는 분은 정태춘 선생님의 목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음반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영화 내 음악 내에서도 내레이션을 자주 하셨고요. 그 깊이를 갖고 계시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프랑스 아멜리에라는 영화를 좋아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레이터보다도 더 세련된 목소리와 그 정도의 깊이를 다 표현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서 우리 프로듀서님을 바짝 졸라서 제가 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시인의 마을은 제가 좋아서 넣었습니다. 가사도 좋고요. 이 영화 마음과 그 기억의 몽타주 부분에 나오는 음악인데요. 사실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영문학을 전공할 때 가르쳤던 도정일 선생님이라고 지금 경희대 후마니타스 대학장을 하고 계신데 인문학적인 질문들을 항상 하셨어요. 배울 때 마음과 기억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고 그런 기억을 하는 것은 끊임없이 인간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고 그 인간에 대한 질문을 하는 사람 자체가 누구든 시인이다. 그분께서도 시인은 숲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책도 쓰시면서 이 영화에서 다루는 많은 주제들에 대해서 이미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셨고 그런 것들을 저는 감흥을 받고 있었고 시인의 마을 자체가 바로 그런 은유들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태춘 선생님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으나 이미 음악이 나온 순간에는 선생님께 아니고 이제 듣는 사람이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이제 음악을 넣었고요.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시간이 이제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혹시 꼭 질문하셔야 되는 거 있으면 마지막 질문하고 그다음에 포스터에 따라서 타임 잠깐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 없으시면 그러면 잠깐 사진 혹시 찍으셔야 되는 분 생각. 아니 저기 사진 찍기 전에 그래도 프로듀서로서 마지막으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런 시간에 이렇게 자리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화 잘 보셨다라면
저희가 사실은 광고를 할 돈은 없어요. 열심히 시사하려고 발로 뛸 자신이 있는데 이게 전국 극장에다가 광고할 여력도 없고 그만큼의 자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좀 이 영화를 무쪼록 이 영화를 가지고 한국 사회에서 뭔가 공공재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한 번쯤은 좀 우리의 시각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영화이니까요. 좀 많이들 지면을 통해서라도 영화에 대해서 잘 보셨던 못 보셨던 좀 많은 이야기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